그럼 이 차이가 왜 생겼느냐 보게 되면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는 8, 9, 10,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2008년 이제니까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막 이때였었잖아요. 이때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그래프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박스로 해놓은 때가 이 금융위기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릴 린치가 파산하고 막 이랬을 때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미국채 3개월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3개월물 수익률이요. 근데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거의 그러니까 제로금리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제로금리에 가서. 예? 쫙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 수익률이 안 올라갔던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채권의 가치는 올라갔을 게 아닙니까? 채권의 가치는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별로 안 생겼던 거예요. 자, 이거 근데 최근 1년을 보세요. 최근 1년에 미국채 3개월물 수익률은 쫙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작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3월 중순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0. 상당 구간이 0.25였잖아요. 4.75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금통 저기 저 연준 FOMC가 이제 예상돼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동안에 쭉 올라간 거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간 겁니까? 한 4 내지 5%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단기 국채에다가 투자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국채가 이렇게 그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단기 그 이 채권 금리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영레포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2021년부터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요. 여기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미국의 채권은 빌, 노트, 본드로 나눈다 했잖아요. 빌은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 기한이 만기가, 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중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년 이상부터 한 10년 미만짜리, 10년 이하짜리 얘기하고, 본드는 그러니까 우리 장기 채권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요. 2020년 6월 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저기 기승을 부릴 때잖아요. 그때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뭐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2월 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 보게 되면요. 단기 채권을 많이 줄였잖아요. 단기 채권을 줄였어요. 예?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우리가 채권이 단기 채권을 줄이고 반면에 중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장기 채권도 보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조 5천억 달러 가깝게 이제 증액했잖아요. 중기 채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의 4조 달러 가깝게 증액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요? 단기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중기나 장기로 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 채권 보자 이거예요. 이 금융위기 전후 때는요. 장기 채권, 그러니까 10년물을 우리가 되게 표준으로 볼 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것도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의 가치가 하락을 안 했다는 얘기죠. 금융위기 때는요. 하락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 뭐냐면 떨어진 기간에는 채권의 가격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10년물 국채를 보게 되면 수익률을 보게 되면 쫙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림에다가 이제 복잡하게 막 덧칠을 해놓은 게 뭐냐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쫙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미 국채 파동이 지금 우리가 은행들 이 파동은요. 국채 파동입니다. 미 국채 파동이에요.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난해 보게 되면은 8월 달부터 쫙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빠른 속도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었습니다. 예? 빠른 속도로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보게 되면은 9월 말부터 소위 말해서 영국 국채 파동이 생기고 10월 달 들어와가지고는 미국에서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요. 그렇죠? 기억들 아시죠?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10월 달에 굉장히 그래서 제넷 옐런이 레포 장치를 이용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뭐냐면 영레포로 개입을 했잖아요. 실제로요. 그거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렸죠. 떨어뜨렸죠. 이게 그 당시에 4.25%까지 올라갔었어요. 저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용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0.75% 올리고 난 다음부터 쫙 그냥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잖아요. 연준의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달러가 약달로 전환합니다. 약달러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굉장히 안정으로 돌아가지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한 결과인 거죠. 변한 결과죠. 그 결과가 1월 달까지 지속됐던 겁니다. 1월 달까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1월 달까지 지속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2월 달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요? 다시 미 국채 수익률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가지고 2월 달에 4% 다시 또 돌파했었어요. 4%를요. 그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은행위기 돼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2차 미 국제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은행 파산 문제가 이제 부상했죠. 작년 10월 때는 국채 유동성 문제가 부상을 했다면은, 예?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폭락하니까는 국채를 매입을 안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매입을 안 하니까 국채를 현금화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아우성을 핀 거 아닙니까? 미 국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로도 사용하고 아주 특히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이라든가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 국제 파동이 유동성 문제로 이제 당시에 터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연준이 개입해서요. 근데 2월 때 다시 올라간 거예요. 왜? 이게 인플레가 쉽게 진전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불안감이 가면서 시장에서 다시. 그 결과가 은행 파산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은행 파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준에서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작년 10월 때는 영레포로 개입을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예금 무제한 보호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내놨잖아요.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에 그러니까는 자산들이 이게 액면가보다 시장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생긴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액면가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담보로 잡고 연준에서 최대 1년까지 이 액면가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실은 안 생기잖아요. 예? 이 자산하고 이 부채 간의 이 문제가, 불일치 문제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BTFP죠. 뱅크 텀 펀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텀 펀딩 프로그램이니까는 이 기간물 문제니까 자금 이제 지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이 조치가 사실 연준은요. 연준은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갖고 있는 게 연준인데 미국은 연준은 뭐냐면은 이 은행들 지금 최근에 파산하고 있는 은행들이요. 되게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미만 은행들입니다. 2,500억 달러 미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위 은행이 파산했을 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작은 은행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은행들인 겁니다. 그래서 규제에서 많은 그러니까는 규제받는 데에서 대형 은행들보다 규제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규제 조건들을 이런 혜택을 보는 은행들이에요. 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전통적인 입장은 저거는 만약에 은행을 경영하다가 파산이 되게 되면 그냥 파산시켜버리는 은행이었어요. 미국의 은행들은 평상시에도 지역에 있는 소은행들은 많이 파산됩니다. 그냥 파산시켜요. 단지 뭐냐면 대형 은행들, 2008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다 붕괴시키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은 그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거죠. 그게 소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예? 테스트 같은 걸 평상시에 이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더 많이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LCR이든, 예? 그다음에 이 SLR이라든가 이걸 좀 많이 보유하도록 하죠. 예? 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뭐냐면은 이 평상시에는 기준으로 볼 때는 파산시킬 은행들을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파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은행들은 파산해봤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은행들이 아닌데 왜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무제한 보호를 해주느냐. 무제한 보호해주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을 만약에 보호 못 받으면은 25만 달러까지가 지금 예금자 보호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5만 달러 넘은 예금자들한테 만약에 보호 안 해주게 되면은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이 25만 달러 선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붕괴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제 크게 부상이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훼손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다음에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연준이 돈을 투입하겠다 이거예요. 연준이 돈을 투입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방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방어를 한 거예요. 선제적으로요. 자, 근데 우리가 2월달 파동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봐봅시다. 기간을 좀 짧게 봐가지고 1월달부터요.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파란색 기둥, 파란색 막대 기둥이 뭐냐면요. 자, 미국채 그러니까는 발행할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자금 조달액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액면가잖아요. 액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주식처럼요.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발행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00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요. 100이 일치하는 것이고요. 근데 1월달 이후에 보게 되면 3월달부터 10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실선은 뭐냐면요. 이거는 그 두 시장 가격하고 액면 가격하고 차액입니다. 차액.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게 되면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 경우에 보게 되면 10월달에 최대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어집니까? 마이너스 2조 한 1,000억 달러까지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행 가격보다도 채권의 국채 가격이 한 2조 1,000억 달러가 이렇게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지면서 국채 시장 가격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게 다시 그 빨간색 선이 다시 그 상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잖아요. 틀다가 어떻게 됩니까? 1월 달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줄어들다가 그러니까는 그 손실액이 줄어들다가 2월 달에 푹 떨어졌잖아요. 2월 달에요. 그렇죠? 2월 달에 푹 줄어들잖아요.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한 4천억 달러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손실이 생긴 거예요. 가치 손실이. 그러니까 이 그 국채 가격이 미 국채 수익률은 모든 채권의 기준이거든요.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미 국채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해 미 국채 수익률 손실은 1900년대 이래 최고다. 그리고 미 국채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렇게 가치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에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 국채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손실이 많이 발생할 정도면은 이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피난처가 미 국채였었잖아요. 근데 미 국채가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지요.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처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2월 달에도 보면 한 4천억 달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하락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은행 파산으로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나비 효과로요.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물 국채를 보게 되면은 이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는 어땠었습니까요? 그 그린색 박스로 돼 있는 게 당시에 연준이 2004년 7월 달부터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금리를 4.25% 올렸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4.25%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은 0.7%포인트뿐이 안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국채 손실이 많이 안 생기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금융위기 직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락했었어요. 하락하다가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올라가는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제 여름부터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 징조가 터지게 되죠. 터지게 되는데 이게 제가 뭐라 합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 징조가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 달에 유동성 파동,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2월 국채 파동, 이게 이제 징조들이다 이거죠. 징조요. 예?
자, 최근 1년을 보게 되면 근데 최근 1년에는 작년 3월 달부터 지금 1년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요? 0.25에서 4.75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지금 현재요. 한 4.5%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4.5%포인트.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많이 올린 거잖아요. 금융위기 직전에 4.25%포인트 올렸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올렸는데 2.1%포인트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는 얼마예요? 금융위기 때는 0.7%포인트뿐이 안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4.25% 끌어올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비슷하게 한 4.5%포인트 올렸는데 그 3배인 2.1%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국채 수익률의 가격 하락이 거의 3배 정도 그러니까 더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문제의 근원은 미 국채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요. 근데 수요가 그러니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 국채가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특히 팬데믹 기간 때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잖아요. 굉장히 수직 상승하잖아요. 수익 상승하잖아요. 미국은 연방정부가 그러니까는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것을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뭐냐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데실링이라고 하잖아요. 상한선. 예? 이게 보게 되면 지금 31조 4천억 달러까지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6월 달 이전에 이게 다 소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채 상한선 조정을 가지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증세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이 연방 정부가 채권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잖아요. 미국민들의 부담이잖아요. 미국민들의 부담을 가니까 이걸 핑계 대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야 줄이죠. 문제는 공화당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출이 증가해 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다음에 그 이전인 그러니까 부시 정부에서도 계속 증가해 왔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요, 공화당에서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대개 보면요. 자기들이 더 빨리 증가시켰으면서 지출은 줄이래. 예? 우리나라 이 국힘당하고 비슷하죠. 자, 이게 이 연방정부의 부채 증액 속도를 보게 되면요, 97년도부터 10년 동안, 금융위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한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근데 그 다음 10년 동안에는 그것의 3배인 한 11조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 5년은 그러니까는 그 앞에 10년하고 거의 비슷한 그보다 조금 더 많죠. 한 11조 달러가 한 거예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요.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저금리 시대는 이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저금리가 지속됐잖아요. 이 저금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게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연방정부의 그러니까 부채에 굉장히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겁니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프랑스의 드골의 그러니까 손장가요? 막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미국이 저렇게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 국채를 외국에서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사주잖아요. 사주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국제사회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거두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필요한 재원 조달이잖아요. 그 재원 조달을 누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자기들의 비용을 국제사회에다 떠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지각 변동이 지금 이제 좀 생기고 있죠. 뒤에서 좀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미 국채 가격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1년 말까지는 크게 안 변하잖아요. 팬데믹이 진행했었던 2020년 3월 10일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창궐했었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2021년 연말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479에서 478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2020년 3월 24일 100으로 났을 때 이 국채 가격의 미국채 가격 전체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10% 정도 하락한 거예요. 10% 정도. 그러니까 100만큼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자기가 100을 투자했으면 그게 이제 90이 된 거예요.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 입장 속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생긴 거죠. 손실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손실이 이제 지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 은행의 미실현 손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미 국채 가격의 변화라 이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20년 8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한창 가있었던 극성했던 여름이었었죠. 2020년 8월 달에는 시장 가치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 더 많았었어요. 액면 가격보다, 발행 가격보다. 그러니까 미 국채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번 거죠.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금리를 쫙 내렸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이익을 본 거예요. 이익을 미 국채 투자한 사람들은. 근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최근 2월달 것까지 나왔어요. 보게 되면은 미 국채 발행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1조 8천억 달러, 1조 한 9천억 달러로 마이너스 1조 9천억 달러요. 예? 로 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2조 달러가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최대 이익을 봤을 때부터 하고 그 차이까지 합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얼마요? 3조 한 7천억 달러만큼의 3조 한 7천억 달러만큼의 가격의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가치의 변동이요. 그런데 아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얼마라고요? 6,200억 달러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한 3조 7천억 달러, 국채만 하더라도, 이건 국채만 보는 겁니다. 국채만 보더라도 한 3조 7천억 달러의 이 가치의 변동이 생겼다 이거예요. 가치의 변동이 생겼는데 6,200달러는 그것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채만 있겠어요? MBS도 있고 많은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겁니다. 빙산의 일각이요. 그 10월 파동과 2월 파동 때 국채 가격 움직임을 봐보세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 가격하고 액면 가격의 비율이 94.7%였어서 한 95%요. 그러다 10월 달에 얼마가 떨어집니까? 91%가 떨어진 거야. 지금 뭐냐면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당시에 터진 게 그래서 국채 유동성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1월 달까지 한 94%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한 6천억 달러 그러니까 국채 가격을 회복시킨 거죠. 6천억 달러 정도예요. 연준이 개입해가지고 영래포로. 근데 2월 달에 다시 92.3%로 한 1.5%가 떨어진 거야. 그 규모가 한 3,9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예요. 미 국채의 손실이. 예? 이걸로 터진 거예요. 이 정도로 가지고. 한 4천억 달러 가까운 이 국채의 손실이. 예? 그러면서 이번에 뭐냐면, 이 미실현 손실이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자산에 투자한 것들에 많은 그러니까 이 손실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일반 대중들한테.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위기를 뭐라 그러냐? 저는 그래서 confidence crisis다. confidence crisis. 자신감이 이제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건가? 과연 이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미 국채 가격 지수가, 딱 하고 나서 2월 달에 쭉 떨어졌잖아요. 2월 1일 날 434 정도 하다가 2월 말경에 3월 첫날인 2일 날에 420까지 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일면서 3월 9일 이후부터 국채 수익률이 쭉 다시 폭락하잖아요. 4% 넘었던 게 3.5%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채 가격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예? 자, 금융위기 당시에 국채 가격 당시에 국채 가격 하락은 별로 크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예? 국채 가격이 하락이. 여기 이제 3.9에서 5.25로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갈 정도였었으니까요. 일시적으로. 근데 처음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뭐 4.76에 한 0.5 정도 올라간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직전에는 미 국채 손실이 없었어요. 다 10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하고 액면가하고 그러니까 그 비중액이 100이 넘는다는 얘기는 뭐였었어요? 발행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죠. 팔아도요.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요. 100이 넘으니까요.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랬었다고요. 금융위기 직전에는 미 국채 손실이 없었어요. 왜?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예? 안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뭡니까? 미 국채에다 투자를 하죠. 미 국채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위기는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예? 반복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일수록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니까는 부동산은 절대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더라.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가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금융위기 직후에도 미 국채 손실은 없었었어요. 그래서요. 다 이게 플러스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여준 건 지난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근데 이번 금융위기 직전과 직후에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다 플러스 값이잖아요. 플러스 값. 이 빨간색이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을 초과하는 분야, 이 크기입니다. 크기인데 다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직전과 직후에도. 예?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그게 큰 차이라니까요. 금융위기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요. 차이인 거예요, 이게요. 예? 그 당시에는 뭡니까? 원래 이제 금융에 있어서 금융위기는요, 왜 생기는 겁니까요? 금융이라는 것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다 보니까는 이 자산 가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품이 생기게 되고 자산 가치가 꺼질 때 결국은 뭐냐면은 동원한 자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대개 그러니까 그걸 견인시켰던 자금이 뭐였었습니까요? 네? 소위 말해서 주택금융이었었죠. 주택금융. 우리가 금융위는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그러잖아요. 서브프라임 무슨 뜻입니까? 신용등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서브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네, 프라임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한다면요. 예, 그렇죠. 서브프라임 등급의 낮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직장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한테 소위 주택금융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예? 빚내서 집 사라고.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쫙 폭등하잖아요. GDP 대비 100% 정도까지요. 예? 그러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이 주택담보대출금으로 그러니까는 만든 증권, 소위 MBS의 가치가 특히 S자를 붙인 것은 서브프라임 그러니까는 이 등급들한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금을 가지고 증권을 만든 SMBS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런 소위 말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증권이죠. 그걸 가지고 만든 합성증권이라고 그러죠. CDO라는 것이 가치가 또 하락하면서 연쇄적으로 금융상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치가 연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품들에다가 투자했던, 운용을 했었던 금융회사들이 파산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이게 돼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이 은행위기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뭐냐? 이건 미국 국가부채예죠. 예? 미국의 국채를 자기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도 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찍어대면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 점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게 되면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말부터 되게 이 MBS 가치가 하락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하고 분홍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뭡니까? 보증이 안 된 그러니까 소위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만든 증권들 가치가 쭉 떨어지는 1m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떨어지면서 터졌던 것이고요. 근데 이번엔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30년물 그러니까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금리인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2021년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2022년 3월부터죠. 2020 지난해 3월부터. 그러니까 2021년 동안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22년부터 쫙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 예? 올라갔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한 4%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최대. 한때 7%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에는 한 3% 정도 였었는데 한 7%까지 올라갔던 거잖아요.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한 6.7%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4%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최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금융위기 전에는 한 0.25%포인트 정도는 안 올라갔었어요. 예? 0.25%포인트는 안 올라갔었다고요. 근데도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소위 말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을 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린 거 아닙니까? 예? 위험성이 높은 것들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그렇게 지금 아직 하락이 크지 않잖아요. 약간 지금 꺾이고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 이번에 크지 않잖아요. 예? 미국을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번하고 금융위기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고.